안녕하세요. 구방닷컴 대표 이한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마하의 디지털 믹서 DM7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구방닷컴에서 배웠던 오디오 믹서들은요, 대부분 교회 봉사자들이나 교육자들이 사용할 만한 좀 작은 사이즈의 제품들을 배웠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배워볼 콘솔은 제법 큰 중대형급에 해당하는 콘솔입니다. 그러면은 교방닷컴의 원래 교육 취지하고는 과연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대형 교회,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법 큰 교회에서도 봉사자들이나 교육자들이 이런 좀 중대형급의 콘솔을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DM7 정도는 우리가 봉사자급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해 주신 야마하 뮤직 코리아와 그리고 이 장비를 핸들링해 준 제 제자이자 후배인 이한진 감독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전에 야마라는 브랜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와 야마하는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동안의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야마하고는 정말 긴 인연, 30년이 넘는 그런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언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접했던 야마하의 디지털 믹서는 프로믹스라는 모델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90년대.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아마 야마하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 믹서를 거의 최초로 개발했고요. 그 당시는 선택지가 야마하밖에 없었습니다. 아날로그 아니면 야마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90년대는요 야마하 믹서 하면은 거의 선택지가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말 유명한 명기죠. O2R부터 해서 O3D,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M7CL이나 LS9, 그리고 그 이후에도 QL, CL 이런 걸 쭉 사용했었는데요. 특히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제가 근무하던 교회에서 이제 아날로그 믹서를 교체할 당시 그 당시에 정말 베스트셀러였죠. PM5D를 이제 건의드려 가지고 제품을 구입해서 정말 잘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때는 제 꿈의 모델이었었어요. 정말 그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 도입했던 PM5D는요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에 교체하겠죠. 야마하는 드럼이나 키보드 같은 악기와 또 이런 오디오 믹서 때문에 정말 교회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늘 그랬지만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정말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할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실한 캐릭터가 있죠. 네, 안정성. 예, 저는 야마하 믹서를 한 30년 가까이 사용했지만은 한 번도 소위 말하면 뻗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에러를 일으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제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이 디지털 믹서는 하나의 PC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OS와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PC가 다운되는 것처럼 콘솔도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나 윈도우를 이렇게 좀 모디파이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좀 종종,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은 종종 사용 중에 이렇게 다운되거나 멈추거나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마하는 애초에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모든 UI를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타고난 안정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특징이 한 가지가 배우기가 쉽죠. 그래서 교회 같은 이제 비전문가들이 있는 상황에서는요 야마하는 정말 쓸모가 많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DM7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마하는 리바즈라는 플래그십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상단에 있는 아주 비싸고 기능이 많고 아주 고급 콘솔이 있고, 바로 그 밑에 포지션하는 게 DM7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는 가장 쓸모가 많은 그런 라인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DM3를 배웠었는데요. DM3와 DM7은 앞에 DM이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라인업입니다. DM3는 소형 믹서라고 볼 수가 있고 DM7은 중대형 콘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DM7은 이 스탠다드 모델과 그 다음에 컴팩트 모델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세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DM7 스탠다드는요, 120채널 입력과 48개의 믹스 출력, 그리고 12개의 매트릭스 출력을 지원하고요. 2개의 스테레오 메인 믹스를 지원합니다. DM7 컴팩트는 이제 입력만 72개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120채널이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 어느 귀에서든지 커버가 가능한 그런 대형 콘솔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컴팩트도 72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PM5D보다도 오히려 더 스펙이 높은 그런 콘솔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정말 입출력만큼은 부족하지 않는 그런 출력인데, 이게 채널이 많다라는 건 단순하게 I/O를 많이 붙여서 입력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입력되는 신호들을 처리할 수 있는 안에 프로세싱 능력이 그만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형 콘솔에서는 보통 60채널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중형임에도 불구하고 120채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스펙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체에 있는 입출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개의 마이크 입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6개의 아날로그 출력을 지원합니다. 네, 32개의 마이크 입력은 모두 XLR만 지원하고요. 콤보 단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마하는 또 뭐죠? 단테죠. 그래서 단테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PY 슬롯이 있습니다. PY 슬롯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입출력 옵션을 제공하고요. 여기다 단테를 더 추가할 수가 있고 마디도 할 수가 있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웨이브즈를 쓸 수 있는 웨이브즈 카드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ACE EBU 출력을 2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메인 출력을 DSP로 보낼 때 아날로그 보내지 않고 디지털로 보내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음질로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코드 입력과 워드 크락, 그리고 GPI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 컨트롤 하기 위한 램 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USB-C 포트를 지원해서요, 18채널을 바로 다른 장비 없이 바로 입출력할 수 있는 그런 포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전원 공급 장치가 2개를 지원해가지고요, 하나 문제 생겼을 경우에 바로 리던던트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포트도 AC 코드도 락 장치가 있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말 딱 뒤를 보게 되면은 정말 깔끔한 그 자체,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네, DM7은 기본적으로 96K를 지원합니다. 요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96K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 이상 대형급에 가서 지원하는 스펙인데, 중형이라고 볼 수 있는 요 라인업인데도 불구하고 96K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서페이스를 보게 되면은 12개씩 12개가 있는 2개의 페이더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라는 페이더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익숙한 게 8개씩에 구성되어 있는 페이더를 많이 보셨는데요. 12개는 사실 18개보다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물론 뭐 많으면 좋긴 한데, 일단 예를 들면은요, 드럼 같은 경우도 8개를 딱 쓰게 보통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뭐 킥, 스네어, 하이헤트, 탐탐탐, 뭐 오버헤드 하면은 딱 8채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채널이 많아지면은 좀 더 좋은 소리를 내고 싶죠. 그래서 이제 킥도 이제 인아웃 따로 놓고, 스네어 같은 경우에도 탑과 버텀을 따로 이렇게 연결해서 좀 더 다양한 소리를 내고 싶은데,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페이더가 넘어가죠. 그래서 12개면은 그냥 한 레이어에다가 드럼을 10채널 정도를 세팅할 수가 있고요. 또 필요하다라고 그러면은 뭐 라이드나 크러쉬에다가 하나 더 놓을 수도 있습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도 같이 한 레이어에다가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경우에 12개의 레이어는 상당히 굉장히 쓸모가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2개의 페이더 섹션이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파트도 완전하게 동일하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DM7의 가장 큰 특징이 콘솔 하나를 완벽하게 반으로 갈라서 2개의 콘솔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따로 쓴다는 걸 고려해 가지고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네,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장점이 있는 구성입니다. 자, 화면을 보게 되면 화면은 12인치 모니터를 2개가 있고요. 마사 섹션에도 7인치 스크린이 따로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나중에 보시면요, 아주 쓸모가 많은 이런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인치는 당연하게 터치가 지원되고 넓고 밝아서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화질도 좋고요. 페이더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페이더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온오프 버튼이 있고, 야마하는 뮤트 버튼이 없죠. 전통적으로 온오프 버튼 해가지고 뮤트 기능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큐 버튼, 솔로 듣기 위한 큐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쓸 수 있는 인코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이제 전체 컨트롤 세션이 있습니다. 맨 상단에 보게 되면은 홈 버튼이 있고, 홈 버튼은 누를 때마다 이렇게 상세 뷰와 전체 페이더 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2가지 화면으로 이동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더 뱅크가 이제 4개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요, 디지털 콘솔에서는 밖에 나와 있는 버튼이나 노브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메뉴 들어가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좀 그런 걸 제공하는데,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에다가 많은 기능을 넣다 보니까 밖에 노출되어 있는 버튼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야마하가 어떤 브랜드입니까? 정말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쉽게 쓸 수 있는 UI 개발에는 정말 도 같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적은 버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먼저, 자, 이게 몇 채널 콘솔이죠? 120 채널입니다. 그러면은 12개 패더이기 때문에 입력 레이어만 해도 몇 개입니까? 10개의 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버튼을 다 할당했다라고 그러면은 입력만 10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10개 늘 자리가 사실은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자, 패더 뱅크를 크게 입력과 출력, DCA, 커스텀으로 일단 카테고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입력을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0개의 레이어가 바로 화면에 나와서 누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도 마찬가지로 믹스를 총 48가지 그 매트릭스, 이게 바로 카테고리 버튼을 누를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르면 빠지고요. 누르고서 가만히 하나, 둘, 셋 하면 빠지고요. 그 다음에 DCA가 2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DAW, PC에서 넘어오는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12개의 또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이 있는데, 커스텀 레이어는 총 1, 2, 3, 4에서 6개의 또 세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 의하면은요, 4 곱하기 6, 24개의 레이어를 설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어 버튼이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가지 정말 잘 한 게 뭐냐면은, 상단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예 입력은 120개를 그냥 고정해 놨어요. 바로 터치해서 갈 수 있도록 입력은 바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있다가도, 다른 곳에서 뭐 하다가도 바로 상단에 있는 입력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그 입력 레이어로 갈 수 있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이거는 정말 탁월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샌덤 페이더는 잘 아시죠? 네, 내가 믹스 출력에서의 믹스 출력의 각 채널별로 세세하게 컨트롤할 때 이 샌덤 패드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코더 모드는 기본적으로 빠져있을 경우에는 여기 화면상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기능들, 색깔별로 좀 구분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EQ니까 EQ에서 할당되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엔코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뭐 게인을 할 건지, 하이패스 할 건지, 다이나믹 1, 2에 트레시홀드 할 건지, 그 다음에 펜으로 할 건지를 바로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빠지면은 원래 이제 그 해당되는 메뉴에서의 이제 기능들로 할당이 되고요. 색깔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색깔별로 내가 이제 엔코더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노브가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메인 노브죠. 그래서 이제 눌러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눌러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자, 유저 디파인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뱅크 A,
A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뭐 뱅크 A, 뱅크 B, 뱅크 C 이렇게 해서 뱅크가 총 4개 뱅크에다가 할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뱅크별로 유저 디파인 키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르게 되면은 누를 때마다 이제 얘는 뱅크 모드인지 또는 뭐 패더 뱅크로 갈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저 디파인 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라인이 상당히 컴팩트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사이즈에다가 이 많은 채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성해 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서페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채널에서의 여러 프로세스와 기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우리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딱 제품을 접했을 때 이 영상 1시간만 보면은 이 콘솔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 그리고 핵심적인 기능들은 바로 파악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요. 디테일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매뉴얼을 보시거나 또 다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영상은 1시간 안에 이 콘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드리는 영상을 하고